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 꽤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를 가졌을까? 같은 하루 24시간을 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 열심히 살아서 안 된 걸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이름이 나올 때면 그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섭니다.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인물들. 그리고 늘 이런 말들이 따라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세상을 뒤에서 조종한 가문, 전쟁과 위기 속에서 돈을 벌어들인 존재.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등장하고 돈이 등장하고 정보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 이 말은 듣는 순간은 시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생각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구조다. 우리가 뭘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 합니다. 누군가 세상을 조종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은 무엇이고 과장된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걸 차분히 분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음모 이야기라기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 질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단연 존 D. 록펠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 인물의 부를 지금 기준의 돈으로 단순 비교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100년 전의 1억 달러와 지금의 1억 달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경제에서는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당시 경제 전체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가, 즉 GDP 대비 비중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록펠러는 분명히 역사상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 록펠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던 자산은 미국 GDP의 약 1.5% 내외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상상이 잘 되지 않을 만큼 큰 영향력입니다.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대의 상징적인 부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의 전성기 자산은 미국 GDP의 약 0.4에서 0.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즉, 빌 게이츠 역시 역사에 남을 부자이지만 당대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력으로 보면 록펠러가 훨씬 더 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브스 같은 매체에서 역대급 부자를 이야기할 때 록펠러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어디선가 이런 말이 덧붙기 시작합니다. 록펠러는 미국 GDP의 20%를 가졌다는 말.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확인되는 공식 자료나 역사적 연구 어디에도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커질수록 이야기는 더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부터 록펠러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장악한 인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돈 이야기라기보다 구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출발점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중반의 미국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거대한 에너지 기업도 없고 정유 산업이라는 개념도 희미하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파고 운에 맡겼습니다. 1850년대 말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시골 지역. 원래는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고 조용히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지역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검은 액체가 솟아난다는 이야기. 처음엔 사람들 대부분이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액체가 불을 밝히는 연료, 석유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펜실베이니아는 광기에 가까운 열기로 뒤덮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몇 달 사이 호텔이 수십 개 생기고 인구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불어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다. 이건 금보다 크다. 이 시기에 사람들의 선택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땅을 사고 시추탑을 세우고 석유가 터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고 운이 나쁘면 전 재산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석유붐이 시작될 무렵 록펠러는 이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식료품 도매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고 남북전쟁 시기에는 군수 물자 공급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즉, 무작정 도박에 뛰어들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석유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해질까? 당시의 석유는 지금 우리가 아는 연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냄새가 심했고 불안정했고 그대로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컸습니다. 즉, 정제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여기서 록펠러는 핵심을 봅니다. 석유는 선택이지만 정유는 필수다. 시추는 성공하면 크지만 실패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정유는 다릅니다. 석유가 나오면 정유가 필요하고 석유 생산이 늘면 정유 수요도 늘고 석유 가격이 떨어져도 정유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건 확률 게임이 아니라 구조 게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이 구조를 선택합니다. 정유 공장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끓이고 찌꺼기를 걸러내고 다시 분리하는 작업.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들이 꺼리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여기서 돈의 흐름을 봅니다. 그의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남들보다 싸게 만든다. 대신 대량으로 만든다. 이익은 적어도 계속 반복해서 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낯선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박하게 하느냐고. 하지만 록펠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결국 가격이 지배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정유된 석유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운송. 당시 미국에서 장거리 운송 수단은 사실상 철도가 전부였습니다. 록펠러는 철도 회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철도를 항상 사용하겠다. 철도 회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운송비를 크게 깎아달라. 대신 물량을 몰아주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대기업과 철도회사 간의 일반적인 계약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경쟁사가 당신 철도를 이용할 경우 그 운송비 일부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 조건은 훗날까지 록펠러를 따라다니는 가장 큰 논란의 씨앗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약이 당시 법으로는 명확한 불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독점법이 아직 정교하게 정비되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록펠러는 계속해서 남들보다 싸게 만들 수 있었고 경쟁사들은 같은 조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 없게 됩니다. 경쟁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대로 버티다 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팔고 나갈 것인가? 많은 이들이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 탄생합니다. 스탠더드 오일. 창업 후 약 10년 만에 미국 정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기업. 이건 성공이라기보다 지배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존경이었지만 곧 의문으로 변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너무 강해진 건 아닌가? 누가 이걸 멈출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결국 한 곳으로 향합니다. 법. 1900년대 초반의 미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도시는 커지고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업이 국가보다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 누군가는 법 위에 서 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 아니냐. 이 질문의 중심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 석유 산업에서 이 회사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가격 결정, 유통구조, 운송까지 석유가 움직이는 거의 모든 과정에 이 회사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하나같이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가격은 한 회사가 정하는가? 왜 경쟁사들은 하나같이 무너지는가? 왜 정부는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 경쟁을 국가의 핵심 가치로 삼아온 나라입니다. 왕과 귀족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한 나라에서 기업이 왕처럼 군림하는 모습은 본능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는 하나의 법을 제정합니다. 1890년 셔먼 반독점법. 이 법의 핵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경쟁을 막는 독점은 금지한다. 시장을 인위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어디까지가 독점이고 어디부터가 합법적인 사업 확장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법은 사문화된 법처럼 취급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시선은 점점 한 곳으로 모입니다. 만약 이 법을 실제로 적용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건 스탠더드 오일이다. 1906년 미국 정부는 스탠더드 오일을 공식적으로 기소합니다. 이 소식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 누구도 이 거대한 기업이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집니다. 록펠러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뿐이다. 소비자에게 더 싼 가격을 제공했을 뿐이다. 반면 정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경쟁 자체를 없앴다. 그건 자유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1년 5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회사를 해체하라. 이 판결은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신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 판결을 보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 거대한 제국도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스탠더드 오일의 자산을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갰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30개가 넘는 독립기업으로 분할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주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그대로 나눠집니다. 즉, 기업은 해체됐지만 재산은 그대로였습니다. 록펠러는 하나의 회사를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회사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하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쟁이 생기고 효율이 높아지고 기업 가치가 오히려 상승합니다. 록펠러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치는 이전보다 더 커집니다. 경제사에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업 해체의 역설. 법은 제국을 해체했지만 부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록펠러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한 존재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신문 만평에는 문어가 등장합니다. 철도, 은행, 정치, 석유. 문어의 촉수는 사회 전반으로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진짜로 폭발하는 계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 해체 이후 록펠러라는 이름은 이미 논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다. 이 인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1914년에 벌어집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뉴욕도 아니었고 워싱턴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 탄광지대의 작은 마을 루들로. 미국 사회의 중심에서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 전역을 뒤흔들게 됩니다. 당시 탄광 노동자들의 삶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중노동, 잦은 붕괴 사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갱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이었습니다. 광부들은 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 상품권은 오직 회사가 운영하는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가격은 시중보다 비쌌고 선택지는 거의 없었고 빚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광부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다시 회사에 돌려주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택합니다. 요구는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현금 임금 지급, 노동시간 단축, 최소한의 안전보장.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회사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광부들은 회사 소유의 주택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광산 인근에 천막을 세웁니다. 이곳이 루들로 천막촌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현장의 긴장은 점점 높아집니다. 회사는 경비 인력을 늘리고 콜로라도 주 방위군도 개입합니다. 명분은 질서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전쟁 전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1914년 4월 20일
부활절 다음날 아침의 총성이 울립니다. 정확히 누가 먼저 쐈는지는 지금까지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천막에 불이 붙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번집니다. 사람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은 천막 아래에 파놓은 작은 공간으로 몸을 숨깁니다. 불길이 잦아든 뒤 현장에서 확인된 숫자, 사망자 19명, 그중 11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연기와 열기에 질식해 숨을 거둡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합니다. 아이들이 불에 타 죽었다. 자본이 사람을 죽였다. 이건 학살이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 광산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이 구조를 만들었는가? 그 질문의 끝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록펠러.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직접 발포를 명령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가 만든 구조가 이 비극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이후 록펠러는 더 이상 논쟁적인 기업가가 아닙니다. 대중의 눈에 그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 인간보다 이익을 앞세운 상징.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한 존재. 신문 만평 속 문어의 촉수에는 이제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중만 충격에 빠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록펠러 가문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특히 경영을 맡고 있던 록펠러 주니어는 거센 비판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이대로 가도 되는가? 이 질문은 곧 개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존 D. 록펠러 본인이 있었습니다. 루들로 사건 이후 록펠러라는 이름은 미국 사회에서 거의 저주의 상징처럼 불리기 시작합니다. 신문은 그의 얼굴을 실었고 만평은 그를 괴물처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변화는 밖에 아니라 그의 몸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90년대 후반부터 록펠러의 몸에는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고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고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사라집니다. 같은 인물의 사진인데도 몇 년 차이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초췌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힘이 빠진 표정.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암 아니냐? 얼마 못 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시기는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엑스레이도 없고 내시경도 없고 정확한 암 진단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위험한 상태다.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상 시한부에 가까운 경고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합니다. 후대의 분석에 따르면 록펠러의 증상은 암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소화기 기능 장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끊임없는 경영 압박, 사회적 비난, 법적 분쟁,
그리고 깊어지는 불안과 죄책감. 이 모든 것이 몸을 먼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무렵의 록펠러는 병원에서 잊지 못할 장면 하나를 목격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병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이보다도 아이의 어머니가 더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병은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록펠러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합니다. 이 일화는 훗날 여러 기록과 회고 속에 남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업으로 돈을 벌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이 경험은 록펠러의 사고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합니다. 록펠러는 점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을 준비합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돈을 쓰기 시작한 분야입니다.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즉각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집중한 것은 이런 영역들이었습니다. 기초의학 연구, 공중보건, 교육 인프라, 감염병 예방, 당장 돈이 되지 않고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였습니다. 록펠러 재단은 의학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액형 발견으로 이어지는 기초연구 지원 역시 이 시기재단의 도움으로 가능해집니다. 직접적인 수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인류 전체의 생존에는 결정적인 기여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이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 세탁 아니냐, 이제 와서 착한 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가 단기간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록펠러는 그 이후 평생을 이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정원 가꾸기, 규칙적인 식사, 정해진 생활 리듬,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한부에 가까운 진단 이후 록펠러는 40년 이상을 더 삽니다. 그는 90세 가까운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 하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변한 척했을까?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까? 이 질문은 록펠러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록펠러의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산업자본의 그림자라면 로스차일드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자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언제나 더 두려워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그는 귀족도 아니었고 정치 권력자도 아니었으며 막대한 자본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환전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지금처럼 하나의 통화체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국마다 화폐가 달랐고 금 함량도 제각각이었으며 국경을 넘는 순간 돈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환전상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정보의 중개자였습니다. 마이어 암셀은 여기서 한 가지를 유난히 잘했습니다. 정확한 환율, 약속을 지키는 태도, 절대 서두르지 않는 거래. 그는 귀족들의 돈을 성급히 굴리지 않았습니다. 귀한 동전이나 골동품이 들어와도 아무에게나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해 남겨둔 겁니다. 이 태도는 귀족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렇게 쌓인 관계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신뢰 네트워크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진짜 자산이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가족을 분산시킨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을 각기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건 도피가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화도 없고 전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 가족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빠른 정보 교환망을 구축합니다. 기마병, 전령, 선박, 비둘기.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현실적인 속도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미래를 조종했다기보다 남들보다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조작은 음모이지만 정보 우위는 구조입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 이 전투와 로스차일드를 엮은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반복됩니다. 패전 소문을 퍼뜨려 국채를 헐값에 쓸어 담았다는 이야기. 하지만 역사 연구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시간이 흐르며 과장된 요소가 덧붙여졌으며 전형적인 금융공포 서사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쟁, 국채, 정보, 돈. 이 모든 공포를 한 장면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간다. 여기에 하나의 역사적 맥락이 더해집니다. 로스차일드는 유대인 가문이었습니다. 금융부채 은행이라는 키워드는 역사적으로 반유대주의 서사와 쉽게 결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로스차일드는 실제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부풀려지게 됩니다. 1912년 타이타닉 침몰과 1913년 연방준비제도 설립을 엮는 이야기 역시 지금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확인되는 팩트는 명확합니다. 타이타닉 침몰은 사고였고 연준 설립은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이었으며 직접적인 연관 증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진 이유는 너무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장처럼 굴뚝이 없고 노동처럼 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융을 항상 보이지 않는 지배로 상상합니다. 정리해보면 로스차일드는 세상을 조종한 가문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는 금융 네트워크를 가장 먼저 구축한 가문. 정보의 속도가 돈이 되는 시대를 앞서 살았던 사람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록펠러와 로스차일드를 같은 선 위에 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 두 이름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이 움직이는 구조를 남들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록펠러는 석유 그 자체가 아니라 정유와 유통이라는 병목을 받고 로스차일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와 신뢰의 속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설명이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불편합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유리하고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앞서 나가며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의 전설처럼 들리시나요? 지금도 똑같은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정보를 먼저 얻는가? 누가 구조를 만드는가? 누가 규칙을 설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미래의 부를 결정합니다. 록펠러와 로스차일드는 세상을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남들보다 먼저 이해했을 뿐입니다.